전라남도 구례군 119 상황실에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수화기 너머로 공포에 질려 가쁘게 떨리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평화리 박순자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119 대원은 침착하게 주소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3분 만에 앵앵하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구급차를 보고 어머나 세상에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할머니네 집이잖아. 대체 무슨 일이래? 아까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걸 봤는데. 쯧쯧, 수십 년을 가족처럼 지내온 이웃들의 걱정 어린 수군거림이 맴돌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챙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어젯밤 쏟아진 폭우의 흔적이 흥건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입니다. 대원들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싸늘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임 구급대원이 재빨리 할머니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측정기를 연결하는 사이 할머니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 시선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이어 무언가 강한 의지가 번쩍였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구급대원의 팔을 정말 놀랄 만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파출소에 김경희 좀 불러주세요.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78 노인의 소나기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에 구급대원의 팔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병원부터 가셔야 해요. 상태가 아주 위급하십니다. 구급대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구급대원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고 그 안에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응축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경희님, 좀. 할머니의 애원에 선임 구급대원은 잠시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의 합의가 오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꼭 연락해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살짝 풀리며 감사의 표정이 어렸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싣는 동안 선임대원은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구급대원은 곧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구례 시내의 작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후배 구급대원은 무전으로 지역 파출소에 연락했습니다. 구례 파출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시골 파출소 특유의 친근함과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입니다. 혹시 김경희님 계신가요? 저는 당직 순경입니다만 무슨 일로 김경희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위급한 상태와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당직 순경의 목소리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김경희님은 지금 마을 반대편 사고 현장에 출동 중이십니다. 오전에 화개장터 쪽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전으로 상황 전달해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가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구급대원은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할머니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은 몸을 낮추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우리 영호.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세월의 그리움이 응축된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선임 구급대원의 침착하지만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초록색 선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심장 리듬 불안정. 아트로핀 주입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주름진 손등 위로 파란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미약한 힘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약했지만 구급대원의 눈에는 바로 포착되었습니다. 할머니,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지금 정말 위급하세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에는 생존 의지라기보다 무언가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김경희에게 집 서랍 좀 확인해달라고. 할머니는 말을 잇는 중간중간 숨을 헐떡이며 애써 의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필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끊기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욱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삐삐삐. 구급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차 안을 무겁게 감쌌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는 사이 젊은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의료인의 사명감을 넘어선 따뜻한 인간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꼭 전해드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구급대원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마주한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구급차는 마지막 희망을 싣고 읍내 유일한 의료기관인 구례보건소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잠시 후 구례보건소 앞에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한 40대 중반의 남자. 바로 김경희였습니다. 감색 경찰 제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평소의 차분함 대신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경찰차 문을 닫기가 무섭게 보건소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응급실 접수처에는 중년의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할머니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김경희입니다. 경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곧 응급실에서 나오던 젊은 의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의사가 김경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김경희님이세요? 할머니께서 계속 찾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경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구례읍으로 발령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는 그저 동네 순찰을 돌며 몇 번 마주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동네 경찰과 주민의 관계일 뿐인데 왜 할머니는 그토록 자신을 찾으신 걸까?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경희의 질문에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하십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경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제복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와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던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그토록 간절히 찾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체 왜 저를? 김경희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아까 구급차에 탔던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와 함께 응급실 밖으로 나오다가 경희의 말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죽기 전에 김경희를 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죽으면 집 서랍을 꼭 확인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김경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서랍? 할머니 집 서랍에 대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김경희는 문득 발령 이후 할머니와 마주쳤던 몇 번의 짧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자신을 볼 때마다 묘하게 흔들렸고 무언가 유심히 살피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노인의 외로움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자신을 찾는 모습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김경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가보겠습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자신을 찾았던 이유와 서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지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순찰차에 올라타 지리산이 멀리 보이는 할머니의 집을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리라고 적힌 낡은 안내판이 나타났습니다. 김경희는 마을로 들어서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양옆으로는 7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담장에 분홍빛 밭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김경희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문이 낡은 소리를 내며 열렸고 김경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마치 198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자개장롱, 그리고 오래된 나무 서랍장. 김경희의 시선은 거실 한편에 있는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맨 위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종이 끝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참나무로 만든 서랍장은 윤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수십 년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마저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신문과 전단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먼저 신문을 들었습니다. 신문은 1985년 4월 17일자였습니다. 김경희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회면에는 굵은 활자로 5세 아동, 시장에서 실종, 가족 애타게 찾아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기사를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5살 남자아이가 시장에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영호. 실종 당시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와 짙은 청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영호, 김경희가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읊조렸을 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서랍 안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기에 만들어진 듯한 실종 아동 전단지도 있었습니다. 전단지마다 우리 아들 영호를 찾아주세요 라는 절박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할머니의 연락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경희는 서랍 가장 아래에 있던 두꺼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아들 영호라고 정성스러운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점점 커가는 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 직후의 사진, 100일 사진, 첫돌 사진, 그리고 매년 생일마다 찍은 사진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영호 5살, 계곡 물놀이라고 적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김경희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소년의 가슴 부위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특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잠깐만, 김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거실 한쪽에 놓인 전신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부터 어깨까지 이어진 자신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시작해 별처럼 퍼져나가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그가 발견될 당시에 이미 흉터가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김경희는 다시 사진으로 시선을 돌려 자신의 흉터와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년의 흉터와 자신의 흉터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똑같아. 완전히.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첩을 들어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이목구비와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란 눈빛, 그 이후로 마주칠 때마다 보이던 애틋하고 슬픈 시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자신을 찾았던 이유까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와 처음 마주쳤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집 근처 작은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읍내의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비닐봉지를 든 채 가게를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낯선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듯한 경찰관이 동료와 함께 인사를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경위 양반인가 보네. 슈퍼주인 김 사장님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그대로 쿵 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새 경찰관의 옆모습, 특히 그 눈매와 콧날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무려 40년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열어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갑에 넣고 다녔던 5살 영호의 사진이었습니다. 비닐로 여러 번 덧대어 쌌지만 접히고 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과 저 멀리 서 있는 경찰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매가, 콧날이 정말 닮았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영호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 헤맸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심장이 요동친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김경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내디딘 몇 걸음이 지난 40년의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새로 오신 경찰관님, 맞으신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경희는 돌아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더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콧날, 인매까지 영락 없는 영호의 얼굴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발령받았습니다. 김경희라고 합니다. 김경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성인의 목소리로 변했지만 그 안에 담긴 특유의 음색이 할머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할머니의 다소 사적인 질문에 김경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로 45살입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45, 실종된 영호가 살아있다면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자라셨나요? 처음 만난 노인의 질문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김경희는 어르신의 친근한 관심이라 여기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기록에 따르면 5살 무렵에 어느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의 심장이 더 세차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흔들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김경희는 시계를 확인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순찰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파출소로 오세요. 김경희가 가벼운 목례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빛 속에서 할머니의 눈에서는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 경찰, 우리 영호일지도 몰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40년간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휘청거리는 다리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구석의 오래된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랍을 열자 빛바랜 사진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들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 가장 선명한 사진을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김경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매가 똑같아. 할머니는 사진 속 영호의 눈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모양의 콧날,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모양까지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 훌쩍 커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더 물어봐야 하지? 다짜고짜 혹시 당신이 내 아들이요? 라고 물을 수는 없잖아. 할머니는 탁자에 펼쳐진 사진들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리산 인근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비가 오는구나.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마을 방송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현재 복남천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천 주변 주민들께서는 즉시 마을 회관이나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집은 복남천과 가까웠기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누군가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경희였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움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경희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복남천 제방이 위험합니다. 지금 빨리 학교 체육관으로 가셔야 해요. 김경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진짜일 거야. 40년을 기다렸어. 알겠어. 짐을 조금만 챙길게요. 할머니가 서둘러 짐을 챙기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우르르릉,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집 뒤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밖을 보니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 뒤편의 작은 개울이 범람하여 마당으로 흙탕물이 무섭게 밀려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김경희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불어난 물살에 떠내려온 커다란 나무 토막이 빠른 속도로 할머니를 향해 덮쳐왔습니다. 조심하세요. 김경희는 망설일 틈도 없이 할머니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강하게 밀쳐내며 자신이 대신 나무 토막에 부딪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경희가 쓰러졌고 그의 셔츠 일부가 나무의 거친 가지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괜찮으시오? 할머니가 놀라 김경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경희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제복 상의는 젖은 채로 찢어져 그 안에 흉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슴 왼쪽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진 독특한 반달 모양의 흉터. 마치 초승달이 가지를 뻗은 듯한 특이한 형태의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살배기 영호가 부엌에서 끓는 주전자를 만지다가 쏘다 화상을 입었던 그날, 병원에 실려가 치료받았던 바로 그 상처의 모양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흉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김경희는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릴 때 생긴 상처입니다. 김경희는 당황한 듯 서둘러 찢어진 셔츠를 여미려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왜 할머니가 자신의 흉터에 그토록 놀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홀린 듯 집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쓰러진 장식장 쪽을 바라보며 서랍을 뒤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 할머니의 모든 감각은 흐려졌습니다. 빗소리도 물이 불어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40년 만에 찾은 아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안 됩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김경희의 다급한 외침에도 할머니는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집 측면에서 콱과광 하는 굉음과 함께 담장이 무너지고 물이 거세게 집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러다 둘 다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김경희는 할머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할머니. 제발. 김경희의 간절한 외침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랐고 계속해서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빠져나와 마을 높은 곳에 있는 학교 체육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경희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린 뒤 또다시 다른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비에 젖은 길을 걸으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로 집에 돌아가 서랍에서 영호 사진을 들고
저 경찰 양반을 찾아갈 거야. 확실해. 그 흉터는 절대 우연일 리가 없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은 쏟아지는 비에 섞여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박순재 할머니는 대피소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40년 만에 찾은 희망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경희를 찾고 싶었지만 그는 다른 구역으로 파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괜찮아. 파출소로 직접 찾아가면 돼.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체육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곳곳은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직 집으로 서랍 속 사진첩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쑤셨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이웃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집이 좀 잠겼다던데. 할머니는 이웃의 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당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관심은 오직 집안 서랍에 있는 사진첩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할머니는 울먹이며 기쁨의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젖은 바닥 위로 물방울 자국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려 했습니다. 물에 불어 잘 열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있는 힘껏 서랍을 당겼습니다. 마침내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는 다행히 비닐로 잘 싸놓은 사진첩들이 무사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제 엄마가 너를 찾았어. 사진첩을 꺼내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할머니는 통증에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힘을 다해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팔의 힘이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지금은 곧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팔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할머니는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나, 할머니. 옆집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할머니의 의식이 아주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로 구급대원을 바라보았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파출소에 김경희를 불러주시오.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하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40년의 간절함은 그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4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기 직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김경희는 할머니, 아니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종된 그 아이란 말인가? 김경희는 갑자기 일어나 벽을 짚고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왔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찾고 계셨던 거야. 김경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홍수였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믿기지 않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부모님이 왜 자신을 버렸을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참을 서 있던 김경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의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의 얼굴에 결심이 섰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는 순간 갑자기 의사가 했던 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뼛속까지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의 상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 40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김경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김경희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차 열쇠를 꺼내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그는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어머니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구례보건소 앞에 경찰차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김경희가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제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선 김경희는 접수처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접수 담당 간호사는 김경희의 다급한 모습에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5층 동쪽 병동입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단어가 김경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5층에 도착한 김경희는 중환자실 앞복도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어머니는 너무나도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김경희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5살 소년 영호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김경희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의사는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제복 차림의 김경희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제발 보게 해주세요. 김경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요? 박순자 할머니의? 의사의 놀란 표정은 당연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혼자 살았고 오래전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만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접니다. 의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경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았습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의사는 김경희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태가 아주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짧게나마 면회를 허락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서 어머니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영호예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김경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유리창을 넘어 어머니에게 닿기를.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형광 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김경희는 복도 의자에 무거운 몸을 기댄 채 낡은 사진첩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중환자실 내부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니 이내 연속적인 경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김경희는 벌떡 일어나 유리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중환자실 내부에서는 의료진들이 할머니의 병상으로 급히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코드블루! 코드블루! 심정지 위기 상황입니다. 의사의 외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김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정지. 안 돼. 제발 안 돼요. 김경희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유리를 긁었고 그 소리는 그의 가슴 속 절규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들이 심장 충격기를 준비하고 한 의사가 어머니의 가슴을 힘차게 압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막 찾았는데. 김경희의 목소리가 울음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겨우 40년 만에 서로를 찾았는데 이대로 허무하게 영원한 이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쇼크. 의사의 외침과 함께 어머니의 몸이 잠시 들썩였다가 다시 침대 위로 축 늘어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평평한 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쇼크. 두 번째 시도, 그리고 세 번째 시도. 김경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차가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주세요. 어머니. 김경희의 간절한 기도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담당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의사는 김경희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경희님, 최선을 다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김경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김경희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았습니다. 의사는 김경희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원하신다면 지금 들어가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김경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40년의 세월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 위에 수많은 기계와 호스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어머니의 병상 옆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차갑고 가벼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김경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는 평생 부르지 못했던 호칭에 대한 그리움과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아들의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경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머니의 손등위로 번졌습니다. 저예요. 영호예요. 어머니.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약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방안을 울릴 뿐 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으셨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알아서. 김경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너무 늦었지만 가시는 길 아들이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김경희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경희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삐. 김경희가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급히 눌렀고 곧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말을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의아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다시 모니터를 살폈습니다. 이럴 수가. 미세하지만 심장 리듬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김경희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밤사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김경희는 가능한 한 모든 시간을 병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경찰이 된 과정, 그리고 이곳 구례로 오게 된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김경희는 어머니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김경희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경희님, 할머니께서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김경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동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일을 미룬 채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정한 재회, 심호흡을 한 후 김경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김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움직여 김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눈에 인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이 김경희를 향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김경희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영호예요.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호야. 그 한마디에 담긴 40년의 그리움이 병실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40년, 매일 너를 기다렸단다. 어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김경희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의 눈, 코, 입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내 얼굴 잊지 않으려고 매일 네 사진을 봤어. 김경희도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더는 너를 찾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말에 김경희는 더욱 굳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더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영원히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방 안에 있던 의료진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중에 복도에서 김경희와 마주친 의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회복은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머님의 강한 의지와 아드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소망이 기적을 만든 거겠죠. 의학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겁니다. 김경희는 의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초여름 따스한 햇살이 구레읍 평화리의 작은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활짝 피어 담장을 예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한 지 2주가 지난 토요일 오후, 김경희는 제복 대신 깔끔한 평상복 차림으로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영호야, 어서 오렴.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직 영호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김경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밝은 미소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40년의 슬픔 대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김경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법원에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제가 공식적으로 김경희가 아니라 박영호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건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 심장이 먼저 알더라. 40년이 지났어도 어미는 제 새끼를 알아보는 법이야. 김경희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와글와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놀랍게도 동네 주민들이 음식과 선물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들 환영회를 준비했어. 문이 열리자 마을 주민 20명 정도가 박수를 치며 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김경희님을 영우라고 불러야겠네. 마을 이장님의 말에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김경희와 어머니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곁으로 이사 오려고요. 읍내에 전셋집을 구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퇴근하면 매일 어머니랑 저녁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니? 매일 볼 수 있는 거니? 네, 어머니. 이제부터는 매일이요. 김경희는 주머니에서 접어두었던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빼곡히 여행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세상 구경 많이 시켜드리고 싶어요. 아들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가을에는 내장산 단풍 구경도 가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 추억이 너무나도 많아요.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경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이제부터 매일 찍을 거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김경희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화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로가 아닌 함께인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머니,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시선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향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서로.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시간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고 계신가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